저희 어머니가 만주에 있는 검성학교를 다니셨는데요. 이 검성학교가 신흥무관학교에서 갈라져 나온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지내신 여순 선생님이야 신흥무관학교의 교사들이 신흥무관학교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신흥무관학교의 정신을 살려서 학교 운영을 하자고 세운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검성학교인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넓은 의미로 보면 신흥무관학교 동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외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르고요. 그래서 지금은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공동 대표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일부는 지난 강의에서 들은 얘기하고 중복이 될 텐데, 그래도 오늘 강의 주제인 초기 독립전쟁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는 만주 그러는데, 신흥무관학교는 이제 만주에서 출범한 학교고,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만주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만주란 말 들으면 되게 싫어합니다. 중국에서는 만주를 동북 삼성이라고 부릅니다. 길림성, 연영성, 흑룡강성, 이게 동북 삼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만주라는 곳이, 우리는 만주 그러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만주라는 곳이 굉장히 넓습니다. 길림성, 연영성, 흑룡강성 하나씩만 따져도 한반도 면적의 뭐 1점 몇 배, 2점 몇 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주 전역을 합하면 한반도 면적이 한 4, 5배쯤 되기 때문에, 이 만주의 독립운동 또는 만주의 무장투쟁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만주의 무장투쟁은 만주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를 만들고 투쟁을 벌인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만주를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이제 구분을 했냐면은 동만주, 남만주, 북만주 이렇게 흔히 불렀습니다. 동만주라는 게 거칠게 얘기하면 지금의 길림성 일대를 동만주라고 하고요. 지금의 연영성 일대를 남만주라고 하고, 흑룡강성 일대를 북만주라고 합니다.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동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가 있고, 남만주를 무대로 해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가 있고, 또 북만주를 배경으로 해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란 말 외에도 많이 나오는 용어가 간도라는 용어입니다. 북간도, 서간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잘 아시겠지만 신흥무관학교는 서간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서간도는,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가 출범한 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길림성에 속하지만은 사실상 길림성의 끝자락에 있는, 동만주의 끝자락에 있는 곳입니다. 이 서간도, 북간도는 어떻게 쉽게 구분하면 되냐면은, 그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강이 두 개가 흐르죠. 압록강과 두만강이 흐르는데, 우리 황해 쪽으로 흐르는 게 압록강이고 동해 쪽으로 흐르는 게 두만강이지 않습니까? 두만강 북부의 두만강 연안의 북부 지역을 만주를 북간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압록강 북쪽을 서간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신흥무관학교가 서간도에서 출범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원래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은 북간도입니다.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해당되는 북간도에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당연히 독립운동을 하려면, 또는 무장투쟁을 하려면, 독립전쟁을 하려면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게 정상적인데, 희한하게도 신흥무관학교가 출범한 것은 당시로서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서간도는 당시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인데, 굳이 서간도에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활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왜 서간도를 찍었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간도는 당시 일제가 사실상 통치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용정이라는 곳에
이 북한도의 중심 지역이 용정인데 용정이라는 곳에 일본의 총영사관이 있었습니다. 당시 만주는 일본 땅이 아니니까. 근데 대한제국 시기에 체결한 간도 협약을 통해서 당시 간도가 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영토 분쟁이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간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이제 주장을 했으니까 영토 분쟁이 있었는데 이 영토 분쟁에서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있던 일본이 대한제국을 대신해서 중국과 간도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간도 협약을 통해서 간도는 만주 땅이 중국 땅이 맞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대신에 일제가 뭘 얻어냈냐면은 간도 일대는 사실상 일제가 통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중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중국 땅인데 실제로는 일본이 총영사관을 세워서 총영사관을 통해서 간도 지역을 특히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한국인들을 사실상 통제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간도 총영사관을 통해서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북간도에다 학교를 세우면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일반적인 학교도 아니고 독립전쟁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시키는 걸 일제가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상대적으로 일제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서간도에 학교를 세웠을 것이다 라는 게 아마 지금으로서는 아마 가장 정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지린성과 랴오링성, 길림성과 요령성의 거의 적경에 해당되는 서간도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동시에 중국 땅에서 만주에서 독립전쟁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활동을 중국 당국도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중국 당국이 아무리 조선의 독립운동을 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총 들고 싸우는 것을 외국인들이 자기네 땅에 들어와서 총 들고 싸우는 것을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무관학교를 세우지 못하고 이제 강습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흥 무관학교의 교명에 이제 신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얘기가 나왔을 것 같긴 하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설은 1907년 서울에서 결성된 당시로서는 최대의 정치 결사인 신민의 신자와, 왜냐하면 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주체 중에 하나가 신민의 간부들이었거든요. 신민에서 처음 만주에 무관학교를 세우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어디에 무관학교를 세우면 좋은지를 물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국내의 다른 독립운동 세력이 합류를 하면서 신흥무관학교가 출범했는데, 그래서 신민의 신과 다시 일어나는 구국투쟁이라는 의미의 흥을 합한 것이 바로 신흥이라는 교명이 정해진 이유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일어나는 구국투쟁이라고 했을 때 그 주체를 뭐로 잡았냐면 신흥무관학교에서 청년으로 잡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한데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나이 든 사람들. 그동안 한국 사회의 주류들이다.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청년이 구국투쟁의 주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거고요. 신흥무관학교 교과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썩어지는 우리 민족 이끌어내어 새 나라 세울리니요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청년들이라. 청년들이야말로 구국투쟁의 주체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구국투쟁의 방략은 뭐냐? 독립전쟁이다. 당시 전쟁이 구국투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제에게 빼앗겼는데 그냥 빼앗긴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빼앗긴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의병전쟁이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정부나 군대는 일제의 침략에 맞설 의지도 능력도 없었지만 그것을 대신해서 민이 들고 일어나서 의병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의병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졌죠. 의병전쟁에서 지지 않았으면 대한제국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의병전쟁에서 졌습니다.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의병전쟁 과정에서 어떤 이의 주장에 따르면 1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피를 흘리면서 싸웠지만 의병전쟁에서 졌습니다. 전쟁에서 져서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주권을 되찾는 길은 다시 일본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역량을 길러서 일본과 전쟁을 벌이자고 하는 것이 독립전쟁이고요. 이 독립전쟁의 중추가 될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운다. 이게 신흥무관학교 설립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가운데 한 분인 이상용 선생이 쓴 표현인데요. 신흥무관학교는 비휴, 용감한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다. 역시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지낸 양기탁 선생이 1917년 안창호 선생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병학교다. 초기에 신흥무관학교는 무관학교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강습소라는 명칭을 썼거든요. 내부적으로는 무관학교라고 하더라도 강습소라는 명칭을 썼는데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주체들이나 또는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은 스스로 이 학교를 스스로 병학교 또는 무관학교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망의 원인이 된 낡은 것과의 단절을 천명했다는 겁니다. 그 신흥무관학교 교관아 또는 신흥무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신흥하구단의 단가를 보면은 공통된 표현이 나옵니다. 썩어지는 민족 또는 썩어진 민족. 신흥무관학교 교가에서는 썩어지는 민족이고 신흥하구단 단가에서는 썩어진 민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족이 썩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야 우리 민족을 너무 폄훼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흥무관학교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량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민족의 역량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 민족이 썩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찬란한 역사가 있었지만 그 역사를 제대로 계승을 못해서 우리 때 와서 나라가 망했다. 우리가 썩었기 때문이다. 이 썩어진 민족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게 신흥무관학교가 출범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무관학교 교가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1절은 과거 우리 민족의 찬란한 역사, 중국도 우리가 휘둘렀고 일본은 업어 키웠고 뭐 이런. 근데 2절에 가면은 우리 민족이 지금 현재는 잘못해가지고 남의 종이 되었다. 서럽다. 3절에는 그 종설음 깨고 다시 자유를 되찾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칼춤추고 말을 달려 몸을 단련코 새로운 지식 높은 인격 정신을 길러. 신흥무관학교가 지향하는 바가 단어가 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흔히 병, 학, 농 일체의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군사교육시키고 한편으로는 일반교육시키고 일반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 높은 인격 정신을 기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직접 생산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신흥하고난 단가인데 역시 썩어진 민족의 새 영광 나타내어라. 현재는 썩었지만 새로운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잘하면 새로운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기대죠. 이제 일반론으로 가서 독립운동은 강제병합을 전후해서 시작되었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1895년 의병운동부터 을미의병부터 독립운동으로 인정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동학농민전쟁은 독립운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지금 우리 그 사회 일각에서 동학농민전쟁 참여자들도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1895년 을미의병부터 독립운동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강제병합을 전후해서 시작된 독립운동은 해방의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세계 역사에서 참 보기 드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남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식민지가 되고 있을 때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서 또는 식민지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한 사례가 따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한 반세기에 걸쳐서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했고요. 그 독립운동의 결과 우리는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독립운동의 방향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독립전쟁, 무장투쟁이 있고 의열투쟁이 있고 대중투쟁이 있고 외교운동이 있고 실력양성운동, 문화운동, 임시정부 수립운동 등 다양한
방략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독립전쟁입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흔히 독립운동의 최후의 방략이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전쟁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독립을 이루기 위해 독립군을 양성하는 한편 독립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실력을 쌓았다가 미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또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를 기회로 일제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독립을 쟁취한다는 전략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련의 활동을 모두 독립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920년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 같이 직접 총을 들고 일제와 싸운 전투뿐만 아니라 그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일어났던 활동 전체를 다 합해서 독립전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독립군이 일제와 맞서서 전투를 벌이는데 독립군을 양성하지 않고서는 그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모두 독립전쟁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독립전쟁은 의병전쟁을 개성했다는 겁니다. 이건 독립전쟁이 벌어진 초기부터 해방 직전까지 독립전쟁을 주장하는 분들이 일관되게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1940년 9월 중국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이 출범하는데 임시정부의 군대로 한국 광복군이 출범하는데 그 광복군이 출범하면서 뭐라고 선언하냐면은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날이 곧 광복군이 출범한 날이다. 대한제국의 군대를 개성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면서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 가운데 일부가 의병전쟁에 합류합니다. 이런 사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병전쟁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국사교육을 받을 때는 공식 용어가 의병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학계에서는 의병운동이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의병전쟁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몇십 년 사이에 역사 용어가 바뀐 거죠. 역사 용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역사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의병운동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의병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고 난 다음에 의병 활동은 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병전쟁은 전쟁 의사를 결정할 의지와 능력을 결여한 대한제국 군주와 정부를 대신해서 의병이 일본과 전쟁을 벌였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의병 그러면 흔히 이제 정의로운 군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정의로운 군대가 아니라 미리 만든 군대. 그러니까 의용병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교과서에도 나오는 지도인데요. 한반도 전역에서 의병들이 활동이 벌어졌다는 함경북도 북단에서부터 한반도의 최남단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의병 활동이 벌어졌다는, 의병 활동이 이렇게 치열했다는 겁니다. 그 의병 전쟁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을 맥켄지라는 서양 기자가 남겼습니다. 맥켄지는 원래 친일적인 기자였는데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기자였는데 한반도에서 의병 활동이 치열하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도쿄에서 한반도로 와서 직접 의병을 취재를 합니다.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의병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화를 나눈 내용이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맥켄지가 쓴 책에 나와 있는데 의병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굉장히 냉소적인 질문이죠. 의병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네들 힘 가지고 일본을 이길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데 의병의 답이 정말 걸작입니다. 걸작이라는 건 좋은 의미의 걸작입니다.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가 죽을 거다. 그렇지만 일본의 노예가 되어서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길을 나는 택하겠다. 그래서 나는 총을 들고 일제와 맞서 싸우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맥켄지가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맥켄지가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책 외에도 Korea's Fight for Freedom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을 자유를 위한 한국의 투쟁이라고 붙일 정도로 이 의병과의 대화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기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위한 투쟁. 이게
의병 정신이었고요. 이런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는 정신이 독립전쟁으로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그 의병과 관련해서 사진이 남아있는 걸 보면은 대부분은 일제 일본 군대에게 체포된 의병장 사진입니다. 죄수들 사진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총을 들고 맞서 싸우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진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맥켄지가 찍은 사진입니다. 첨언을 하자면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평범한 민초들입니다. 딱 복장만 봐도. 그렇죠? 복장만 봐도 평범한 민초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제복을 입고 있는 의병. 그 다음에 그 옆에 유난히 키가 작은 의병이 있습니다. 이 사진만 갖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 의병은 아마 여성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의병이 활발하니까 일제가 의병에 대한 대탄압을 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는 박은식 선생이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라는 책에서 쓴 것을 보면은 무장한 의병의 피살자가 10여만 명이었고, 그러니까 의병으로 총을 들고 일제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의병이 10만 명 정도 되고, 무고한 촌민으로 학살당한 자는 곧 독립부가 아니고서는 그 통계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낳았다는 겁니다.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이 군대 해산이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일조로서는 한반도 침략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켰는데 역으로 군대가 해산되면서 독립운동의 양상이 크게 바뀝니다. 첫째, 해산 군인들의 대응을 보면 첫 번째가 자정순국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박승환 참령입니다. 시위대 일대 대장인 박승환 참령이 자정순국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군인들이 봉기한 경우입니다. 이제 너네는 군인 아니니까 군복 벗어, 무기 내려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를 수 없다고 직접 봉기한 경우인데 일제에 의해서 무자비한 탄압을 받습니다. 이거는 당시 프랑스 잡지에 실린 그림인데요. 구식 무기로 무장한 대한제국 군인들을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사실상 학살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일제 군대 해산에 저항한 군인들, 특히 하사관급의 군인들이 의병전쟁에 합류를 합니다. 지방에 근무하고 있던 하사관급의 군인들이 군대 해산을 거부하면서 직접 무기고를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그 무기로 의병전쟁에 합류합니다. 그러면서 의병전쟁이 훨씬 더 활발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강원도 원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민궁호 의병장, 대한제국 특무정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계급인 것 같은데 하사관급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 진위대 부교이던 영기우 의병장, 보병 부교였던 최영은 의병장. 최영은 의병장은 주로 이 북부지방에서 평안도 일대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최영은 의병장이 체포된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병장은 대체로 체포된 사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최영은 의병장은 별명이 마지막 의병장입니다. 의병 전쟁이 점차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여러 의병장이 국내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만주로 넘어가서 망명을 해가지고 만주에서 독립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홍범도 장군입니다. 근데 최영은 의병장은 끝까지 국내에서 활동을 고수하다가 일제에서 체포돼가지고 사형당합니다. 1915년에 체포됐는데요. 이 체포될 당시의 사진입니다. 역시 복장을 보면 특징이 있죠.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1907년에 입고 있었던 군복을 1915년 체포될 때까지 계속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군인이라는 자부심의 표현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잠깐 소개한 것처럼 맥켄지가 찍은 사진에 나타나 있는 이 인물 역시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도를 들고 있습니다. 해상 군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한제국 군인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의병 활동이 더 활발해졌고 이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의병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됐다 이런 것이고요. 네 번째도 역시 중요합니다. 신흥무관학교와 관련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만주르 망명에서 독립전쟁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의병전쟁에 합류한 게 주로 하사관급의 해상 군인이었다고 한다면은 만주르 망명에서 독립전쟁에 참여한 인물들은 주로 장교급의 군인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청환, 육군 부위 출신이고요. 부위면은 지금 계급으로 하면 중위 정도 됩니다. 만주르 망명에서 신흥무관학교에 참여했고 신흥무관학교 학감, 창조대장, 교장서리를 지냈고 나중에는 서로군정서의 지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벌인 한국독립군의 부사령이었습니다. 총사령은 지청천 장군이었습니다. 김청환 선생이 있고요. 이장영 선생,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이고 육군 참의는 소입니다. 그 다음에 만주르 망명에서 신흥무관학교 교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 김자진 부대라고 알려진 대한군정서의 참모장으로 청산리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원래 신흥무관학교에 있다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가 무력은 갖췄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총은 많이 갖고 있는데 군대를 이끌 만한 중간 간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로군정서에서 신흥무관학교에 SOS를 칩니다. 중간 간부를 양성할 만한 인력을 좀 보내달라. 당신들 신흥무관학교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좀 역량을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신흥무관학교에서 교관들을 몇 명 파견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장영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로군정서에서 활동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신팔균 또는 신동천이라는 분은 역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이고 육군 부위를 지냈고 신흥무관학교 교관, 서로군정서 교관, 그 다음에 나중에 만주에 유력한 무장투쟁 단체에 있던 독립전쟁 단체에 있던 통일부의 군사위원장 겸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그다음에 이관직 역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이고 이분은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될 때는 이미 군복을 벗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고 난 다음에 만주르 망명에서 신흥무관학교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교관을 지냈습니다. 그다음에 양규열이라는 분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이고 신흥무관학교 교무를 지냈고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만든 백서농장에서 훈독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의 초기 주체 가운데 상당수가 대한제국이 세운 육군무관학교 출신이고 대한제국 군대의 장교 경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로 다시 거칠게 분류하자면은 하사관들은 주로 의병전쟁에 합류해서 싸웠고 장교 출신들은 독립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만주로 망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사례상으로는 그렇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지청천 장군은 대한제국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했는데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고 일제가 군대가 없으니까 무관학교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무관학교를 폐교를 시킵니다. 근데 폐교 직전에 대한제국 정부가 무관학교 재학생들 가운데 일부를 뽑아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고 지청천 장군은 그 유학생으로 선발돼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군 중위로 복무하다가 만주르 망명에서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분들하고 경우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대한제국 군대와 관련된 분으로서 이렇게 만주에서 독립전쟁에 참여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병전쟁에서 이제 독립전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국망 이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국망이 되고 난다고 국망이 현실화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독립전쟁으로 전환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의병 활동을 벌이던 의병장이 있었고 해외에서도 뭐 연해주나 이런 데서 의병 활동을 계속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큰 흐름은 의병전쟁에서 독립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이 벌어집니다.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지 건설 운동의 일환으로 신흥보건학교가 세워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큰 흐름을 정리하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고 3.1운동이 이후 독립전쟁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됩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국내 진공작전이 활발하게 전개됐고 1920년 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했고요. 그 다음에 1920년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일어났고 그 이유는 오늘 강의 주제와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3.1운동이 독립전쟁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의아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국망을 전후해서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전쟁을 위한 활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1910년대 활동은 냉정하게 따지면은 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신흥보건학교가 1911년에 출범해가지고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직접 독립군이 일제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든지 그런 활동은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종의 준비기에 해당되는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양상이 확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히 모릅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내용을 잘 알고 있을 일제가 정확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일제가 남긴 기록을 단편적으로 막 이렇게 추출하다 보면은 거의 한 100만 명 이상. 아까도 소개한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역사학자 박은식 선생의 추계에 따르면은 한 200만 명 정도가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거의 한 8분의 1 정도가 만세 시위에 참여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의 8분의 1 정도가 독립운동에 일시에 참여한 사례는 없습니다. 놀라운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에서 표방한 독립을 이루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주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이루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겠죠. 근데 실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섭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해외로 망명해서 이제는 평화로운 시기 가지고는 안 된다. 평화 시기 가지고는 안 된다. 독립선언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직접 총을 들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군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해외로 망명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은 뭐냐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실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국내 각지에서 수많은 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청년단체, 노동단체, 농민단체, 여성단체, 소년단체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역량을 키우자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첫 번째 흐름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대한독립선언서라는 걸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3.1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독립선언서가 나왔는데 그 중에 대한독립선언서는 사실상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독립선언서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기본적으로 뭘 지향을 했죠? 평화로운 시위입니다. 비폭력 시위를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독립선언서는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서명한 선언서입니다. 모두 39명이 서명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김동삼, 여준, 이동영, 이동희, 이상용, 이세영, 이시영, 박찬익, 그리고 허겸 또는 허혁, 이탁, 신흥보건학교 관련자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한 김규식, 김자진, 유동열은 독립전쟁론자입니다. 신흥보건학교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독립전쟁론자입니다. 39명 중에 거의 10명 이상이 독립전쟁과 직접 연결된 인물입니다. 대한독립선언서가 어떤 지향을 보였을 것인지는 아마 짐작이 되실 것 같은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걸개하라 독립군. 독립군 얘기를 합니다.
동양평화를 보장하고 인류평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쭉 나가다가 육탄혈전함으로써 독립을 완성할 것이다. 육탄혈전이 뭐죠? 총 들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3.1 독립선, 기민독립선언서에서는 평화로운 시로, 이게 물론 국내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이기 때문에 뭐 그랬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기민독립선언서에서는 평화로운 시위를 주장했는데 만주에서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 해외에서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에서는 육탄혈전을 강조합니다. 피를 흘리고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독립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된 이후에 독립군이라는 용어가 일종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독립군이라는 용어가 거의 일반 용어처럼 쓰이게 됩니다. 3.1운동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은 많은 청년들이 이제 해외로 망명해서, 특히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군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서중성 선생님이 잘 설명하셨을 것 같은데 신흥무관학교의 입학생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대개 지금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 한 3,500명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 3.1운동 이전의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은 한 8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신흥무관학교가 학생 명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명부를 작성하면, 기록을 남기면 그 기록 때문에 탄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 800명 정도가 3.1운동 이전에 졸업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1911년부터 1919년이니까 한 8년 동안에 800명 정도를 배출했을 것이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 신흥무관학교를 거쳐간 사람들의 숫자가 그러면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3.1운동 이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흥무관학교의 문을 두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좀 이따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신흥무관학교 이전에 무장투쟁, 독립전쟁이 신흥무관학교로 흘러들었고 신흥무관학교 이후에 무장투쟁이 신흥무관학교에서 흘러나왔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독립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설립자는 이회영 형제, 이상용, 김동상, 이동영, 양기탁. 이회영 형제와 이동영, 양기탁 이런 분들은 아까 소개한 신민회 출신이고요. 여기에 혁신유림 또는 뭐 혁신유림의 안동의 혁신유림인 이상용, 김동삼 이런 분들이 합류를 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신흥무관학교 교사는 여준, 윤기섭, 박찬익, 이세영, 이상영, 김청환, 신동천, 지청천, 김경천. 끝에 세 분은 이름이 하필이면 다 천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가리켜서 당시 만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남만삼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재밌는 이걸 가사라고 해야겠죠. 나르는 홍범도. 지금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할 때 그래서 별명이 나르는 홍범도. 나르는 홍범도. 뛰는 김자진. 김자진 장군이 들으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김자진은 뛰는데 홍범도는 날아다닌다. 나르는 홍범도, 뛰는 김자진, 남만삼천이면 산천초목도 두려웠던다. 뭐 홍범도 장군이 어떻게 날겠습니까? 이런 노래가 만들어져서 사람들한테 불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독립전쟁에 대한 지원, 독립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독립군이 벌이는 활동에 대한 지원, 독립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장영, 김청환, 신동천 이런 분들은 아까 소개한 것처럼 대한제국 군인 출신이고요. 지청천, 김경천 두 분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요. 이범석 장군은 중국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운남 강무당이라는 중국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주로 대한제국 장교들이 가서 군사교육을 시키다가 1919년 이후에는 교세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1919년 이후에는 일본 육군사관학교와 중국 사관학교에서 더 근대적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독립군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활동을 벌이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한테 생소한 이름일지 모르지만 다 우리 역사에서 그래도 큰 자취를 남기신 분들입니다. 넘어가고요.
아리랑이라는 책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김산, 본명은 장지락입니다. 이 장지락의 회고를 인용하면서 당시 신흥무관학교의 교문을 두드렸던 조선 젊은이들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김산이 저기 서간도에 가면은 신흥무관학교라는 것이 있대라는 얘기를 듣고 물어물어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함야에 있는 조선 독립군 군관학교. 독립군 군관학교로 김산이 규정하고 있는 거죠.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 이 학교는 신흥학교라 불렀다. 그 얘기는 뭐 원래 18살 이상이어야지만 입학 자격이 되는데 18살 이하에서 입학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도 그냥 안타까워하니까 특별히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래서 장지락은 당시 신흥무관학교가 정규반과 단기 속성반이 있었는데 속성반에 들어갔습니다. 그 장지락의 회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신흥무관학교에서 학생들 모집한다고 공고를 한 적도 없을 거고요. 공식적으로는 하여튼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제히 탄압도 피해야 되고 중국 당국의 통제도 간섭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서간도에 가면은 신흥무관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막 전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간도에 가면 신흥학교가 있대, 신흥무관학교가 있대. 그리고 찾아가는 과정을 김산의 회고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았을 때는 1000명 이상을 입학시켜서 군사교육을 시켰습니다. 혹시 신흥무관학교 예터 답사를 가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면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 가보시면은 신흥무관학교가 본교 교사를 세 곳을 썼는데요. 첫 번째 쓰던 곳은 굉장히 작은 곳이었고 그게 작아서 두 번째는 조금 더 큰 규모로 옮겼고 마지막으로 옮긴 곳은 그야말로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교육시키기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이 신흥무관학교 교문을 찾아왔다는 얘기고요. 신흥무관학교 졸업생, 수료자를 포함해서 한 3,50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들의 진로를 보면은 뭐 당연히 독립전쟁에 참여한 것이 가장 큽니다. 직접 독립군에 들어가서 총을 들고 일제와 맞서 싸운 것이 가장 중요한 진로고요. 두 번째는 신흥무관학교나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명령에 의해서 어디에 가서 교사로 활동했다. 신흥무관학교에서 졸업할 때 특별히 몇몇 사람은 찍어서 너는 어디 가서 학교 선생을 해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군에 들어가서 총 들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독립군이 될 인재를 기르는 것도 중요하니까 일부는 만주에 있는 학교에 가서 교사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교육을 시키는 또는 군사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대한통일부, 참의부, 정의부 모두 1920년대, 1919년부터 1920년대에 걸쳐서 만주에서 활동하던 중요한 독립전쟁 단체들인데 이런 단체들에서 활동하면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국내진공작전 등에 참전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국내와 만주에서 군자금 모집 또는 학생 모집 활동을 벌인 겁니다. 이게 독립전쟁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독립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무장투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거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기 외에 군수물자가 필요합니다. 군인들 입히고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무기를 확보하는데 또는 군수물자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거는 돈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높아도 무기도 없고 군수물자도 없으면 독립전쟁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벌인 활동 가운데 기록으로 많이 남아있는 게 군자금 모집 활동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군자금 모집 활동 때문에 3,500명 가운데 일부는 이름이 확인됩니다. 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때문에 이름이 확인되는 경우는 거의 다 군자금 모집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전쟁에 참여한, 전투에 참여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독립군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상당수는 아마 만주에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전투 과정에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름을 모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신 분들은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의 후속 세대를 양성한 활동, 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여기 김우건이란 분은 서로 군정서의 명령으로 교사로 활동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군정서가 신흥무관학교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인데 이 서로 군정서에서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넌 어디 가서 교사 활동을 해. 그래서 뭐 교사 활동을 했다는 거고요. 김창도는 대한독립군 등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동명학교 등의 교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김창도 선생은 저희 어머니의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조선혁명군에서 활동하고 임시정부에서 한국광복군에서도 간부로 활동한 김학규 장군, 서울군정서에 활동하다가 유아연 삼원보가 바로 신흥무관학교가 처음 출범한 곳이거든요. 삼원보에 있는 동명중학교 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 출신들 가운데 만주 각지에서 교사 또는 교장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다 독립전쟁의 간부 또는 독립운동의 후속 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벌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쭉 있고요. 역시 오광선 장군, 한국독립군에서 활동한 오광선 장군도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동흥학교라는 데서 교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독립군에 들어가서 간부로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졸업생인 원병상 선생은 신흥무관학교에 관련된 기록을 남기셔서 그 기록이 아주 신흥무관학교의 전몰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분인데 졸업 후에 교규에 따라 본인 회고의 교규에 따라 유아연 대사탄학교에 배치되어 낮에는 아동교육, 밤에는 지방청년의 군사훈련을 담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흥무관학교 교규는 지금 원본은 구할 수가 없는데 원병상 선생의 회고에 따르면은 신흥무관학교 교규에 따라서 나는 지방에 있는 학교 가서 교사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규에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이분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종옥이란 분은 이게 교사 활동을 한 건 아닌데 여기 잘못 들어갔네요. 하여튼 이종옥 선생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면요. 아까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지낸 분 가운데 이세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세영 선생과 이종옥 선생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후손입니다.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마 집안 사정 때문에 그렇겠죠. 이종옥 선생은 만주에서 활동하지 않고 국내로 들어왔다가 충무공 재앙을 위한 위토를 저당 잡혀서 빌린 돈을 만주 군자금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국 선생은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인 이상용 선생의 조카인데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에 잠입해서 주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독립군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독립군에 들어가지 않고 국내 또는 만주에서 군복을 입지 않고 군자금 모집 활동을 벌인 사례도 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도 독립전쟁과 무관한 길을 걸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름을 많이 남기신 분들 가운데 김도태, 변형태 이런 분들은 국내에 들어와서 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김도태는 정주 오산학교 교사를 지냈고 변형태는 중앙고보 교사를 지냈습니다. 변형태는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을 지낸 분인데 그다음에 군자금 모집, 학생 모집 활동 사례를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있는 김봉률, 김장윤, 박달준 모두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인데 한적회, 신흥무관학교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단체죠. 한적회와 군정부, 여기 군정부라는 건 서로군정부를 가리킵니다. 서로군정부로 출범했다가 나중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임시정부가 있는데 정부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서로 군정서로 이름을 바꾸거든요. 예, 군정부 이름으로 경상도 충청도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활동한 게 아니라 졸업생들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군자금 모집 활동을 벌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성경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부장을 지낸 노백린 장군의 아들인데 신흥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국내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벌이기 위해 입국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군자금 모집 활동을 위해서 국내로 잠입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일제에 체포되면은 재판을 받고 재판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게 어무령, 유덕신 이런 분들은 어무령 선생은 졸업생이고 유덕신 선생은 중퇴생인데 이분들은 국내에 들어와서 특이하게도 김상옥 의거에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원래 좀 이따 다시 소개를 하겠지만 신흥무관학교 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당시 신흥무관학교가 표방하고 있던 독립전쟁론의 회의를 품으면서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독립전쟁 가지고는 안 된다. 총 들고 싸우겠다 그러는데 총 들고 싸울 날이 언젠지 모르겠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일제에게 폭탄을 던져서 사람들을 각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그래서 독립전쟁과 의열투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 다른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흥무관학교 졸업생 가운데 특이하게도 의열단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의열투쟁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김상옥 의거에 자금을 제공했고 나중에는 경기도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벌이다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왕기서라는 분은 아마 재학 중에 교관인 지청천의 명에 따라 평양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 체포돼서 징역 10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교관 지청천의 명에 따라. 그러니까 상당히 신흥무관학교를 비롯한 만주 독립운동단체의 일정한 방침에 따라서 군자금 모집 활동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특이한 게 이규진 선생. 신흥무관학교에 사실상 설립 자금을 제공한 이성영 선생의 아들이고요. 근데 충청남도 홍성에서 독립자금 모집 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됐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군자금 모집 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된 분들은 그 이유 때문에 기록이 남아가지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반일 세력과 연대를 통한 무장투쟁을 추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게 당시 한국 독립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지향점인데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우리의 독립만 중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반제국주의 투쟁, 반침략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하려는 속성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오지랖이 굉장히 넓었다고. 우리 독립운동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일본에서 혁명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일본 혁명운동 지원합니다. 중국 혁명이 일어나면 중국 혁명에 참여합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니까 러시아 혁명에 참여합니다. 물론 중국 혁명이 성공하고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일본에서 혁명이 성공하면 그것이 우리 독립운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을 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의 침략을 받아보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높아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략을 이미 당했거나 침략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이런 침략이 있는 세상을 극복해야 된다. 한국 독립운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세계주의입니다. 늘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얘기하는 게 세계평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가 이렇게 출범하면 강령이라는 걸 만듭니다. 강령 가운데 세계평화 이야기하지 않는 강령이 없습니다. 다 세계평화 얘기합니다.
우리의 독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한 제1보이고 뭐 이렇게 나갑니다. 어쨌거나 신흥문학교 출신들이 그냥 독립전쟁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중국 혁명에 참여한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원봉. 1919년 11월에 의열단을 만들어서 의열투쟁을 막 벌이다가 1925년에 느닷없이 중국 광동성 광저우에 있는 황포군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 황포군관학교는 조금 그 배경을 설명하자면은 중국에서 이른바 국공합작, 1차 국공합작이 성립이 되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합작을 이룹니다. 국공합작을 이루면서 국공합작의 산물로 광저우에 군관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장개석도 황포군관학교 교장 출신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황포군관학교는 중국 공산당도 굉장히 세력이 강했습니다. 근데 김원봉은 뜬금없이 25년에 황포군관학교 입학합니다. 의열투쟁 열심히 벌이던 김원봉이 왜 황포군관학교 입학했겠습니까? 그거는 다시 무장투쟁 노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중국 국민당의 북벌전쟁에 참여했고요. 나중에 난징에서 조선혁명군사정치학교를 만들었고 1938년에는 중국 우한에서 조선의용대를 조직합니다. 조선의용대는 무장투쟁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의열단을 만들어서 의열투쟁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다시 독립전쟁 노선, 무장투쟁 노선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김원봉이 직접 중국혁명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은이란 분은 중국 이름으로는 양림이라고 하는데요. 신흥문학교 졸업생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개한 것처럼 신흥문학교와 북로군정서가 일정한 연계를 맺으면서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의 교관을 지내다가 청선리 전투에 참전했는데 역시 뜬금없이 중국 운남성에 있는 운남 강무당 이범석 장군이 나온 데입니다. 이 운남 강무당을 찾아가서 더 체계적인 군사 교육을 받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운남 강무당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중국 공산당 쪽으로 가까워져서 황포군관학교 교관을 지냈고 나중에 중국 공산당 만주성이 서기를 지냈고 중국 공산당이 만든 홍군 참모장으로 활동하다가 유명한 대장정, 중국 국민당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중국 공산당 홍군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문학교를 졸업했고 한때 독립전쟁에 투사로 활동하다 나중에 중국혁명에 참여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기동이라는 분은 역시 신흥문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운남 강무당을 다시 졸업했고 광저우에서 혁명활동 후에 만주로 돌아가서 중국 공산당 만주성이 주와 동북 반일 유격대에서 활동하다가 1934년에 전사했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중국혁명에 참여하려고 한 신흥문학교 졸업생들도 일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열단은 1919년 11월 창단됐는데 이 의열단의 창단 멤버들 가운데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했거나 졸업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24년에 김원봉이 한 발언인데요. 우리 동포가 조국광복을 개시한 이래 혹은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혹은 광복군들을 조직하고 혹은 공산당과 제휴하고 혹은 국민대표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공책을 강구함이 이미 몇 해인데 그간 무엇을 얻은 바가 있었는가? 그러면서 폭탄의 의력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뭐 군대 만든다 그러는데 독립전쟁 언제 할지 요원하기만 하고 그럴 바에 차라리 당신의 작탄투쟁이라고 불렸습니다. 작탄투쟁을 벌여서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의열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열단에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졸업생들 가운데 일부가 벌인 활동으로 주목되는 게 역시 의열투쟁을 벌인 겁니다. 요즘은 의열투쟁이라고 부르는데 당시에는 작탄투쟁이라고 흔히 불렀습니다. 졸업생인 김봉호는 평안남도 강동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또 밀정을 사살한 제목으로 징역 10년형을 언도받았고요. 졸업생인 백기환은 평남도청 및 평양경찰서 폭파 계획을 세우다가 사전에 체포되었고요.
아까 소개한 것처럼 어무령, 유독신 두 분은 김상호 의거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는 주로 독립전쟁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일정한 방침에 따라서 만주 또는 국내에서 후속 세대를 기르는 교육 활동에 종사하고 또 일부는 원래 신흥보관학교가 지향한 노선은 아니지만 의열투쟁에 관여하고 또 일부는 중국혁명운동에 참여하고 이런 길을 걸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보관학교 기념사업회에서 민족문제연구소에 위탁을 줘서 열심히 자료를 뒤져서 신흥보관학교 졸업생들 명단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확보한 명단이 3,500명으로 추정되는 졸업생 가운데 10% 미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현재 확인될 수 있는 자료를 다 뒤졌는데 이 정도밖에 이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어머니가 남긴 글인데요. 홍덕용이라는 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신흥보관학교 졸업생이다. 혹시 신흥보관학교 졸업생 가운데 자기 아버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아마 편지를 보내신 모양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니까 신흥보관학교가 아직 조명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실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홍덕용이라는 분의 아버님이 신흥보관학교 출신이라는 건 사실일 것 같은데 집안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안타깝게도 홍덕용 이분의 아버님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답장을 한 이 홍덕용이라는 분한테 답장을 한 내용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명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기록, 그 다음에 신흥보관학교 출신 가운데 나중에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급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쉽게 확인됩니다. 뭐 김홍봉, 김학규 이런 분들은 쉽게 확인됩니다. 오광선 이런 분들은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김승학이라는 분이 이분은 역시 독립운동가인데 김승학이라는 분이 해방 이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증언을 채로 갑니다. 그 증언 과정에서 내가 신흥보관학교 다닐 때 누구누구가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 그 명단 작성한 게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300명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3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3.1운동 이후에 만주를 찾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독립군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3.1운동 직후 만주의 주요 독립군 현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건 다 일제가 파악한 일제의 정보문서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당시 독립군은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기록을 남기면 그 기록으로 인해서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니까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이건 일제가 밀정을 통해서 파악한 독립군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군정서 군정부가 신흥보관학교 교성대 300명, 이 신흥보관학교 교성대라는 것은 1919년 여름 이후에 일제 탄압으로 신흥보관학교가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돼서 재학생들로 신흥보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로 교성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동만주로 북간도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성대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교성대 숫자는 기록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록에는 800명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기록에는 한 200~300명이라고 되어 있고 400명이라는 기록도 있고 교성대 숫자는 기록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밀정이 어떤 관점으로 숫자를 파악했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로 대한독립단이 1,500명의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태극단은 단원이 2~3,000명이었다. 백삼문사단은 6,000명이었다. 6,000명이라는 숫자는 이거 누가 봐도 이건 과장입니다. 6,000명의 독립군 부대가 당시 만주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뭐 청년 그 다음에 뭐 1,800명 정도의 단원을 훈련시키고 있던 의용단, 무장단, 광복단, 청년단 등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서간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북간도 지역은
북로군 정서가 한 1200명이고 대한독립군이 500명이고 뭐 쭉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 독립군 단체가 만들어졌고 그 숫자는 좀 들쑥날쑥이긴 하지만은 대체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걸 보면 한 200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독립군을 확보한 그런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만주 전역의 상황입니다. 일제로서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일제가 위기의식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게 만주 독립군의 국내 진공작전입니다. 국내 진공작전이라는 건 지금 후대 학자들이 붙인 용어지만 만주에 있는 독립군 부대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활발하게 벌인 게 국내 진공하는 겁니다. 혹시 뭐 중국과 한국의 국경지대 압록강 두만강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압록강 두만강은 그러면 굉장히 큰 강이라고 생각하는데 강폭도 넓은. 근데 압록강 두만강은 하류는 강폭이 넓은데 상류나 중류는 강폭이 별로 안 넓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거기다가 어니까 그냥 건너면 되고 여름에도 비만 안 오면 그냥 바지가랑이 이렇게 걷어붙이고 건널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군 부대가 국내로 진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만주 있는 독립군 부대가 국내 진공작전을 활발하게 벌입니다. 가장 활발한 거는 1919년입니다. 3.1운동이 실패로 들어간 이후에 만주 독립군 부대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데 1919년 한 해만 일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 2,000건 정도의 국내 진공작전이 있었습니다. 2,000건이라 그러면은 계산을 해 보십시오. 1년 365일로 따지면은 하루에 한 6번 정도 되나요? 거기다가 3.1운동 이후라고 계산하면 또 3.1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난 이후라고 계산하면은 그 횟수는 더 늘어납니다. 일제가 파악한 숫자만 그렇습니다. 수많은 독립군 부대의 국내 진공작전이 있었습니다. 독립군의 국내 진공작전의 목표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적의 시설 파괴, 주재소나 뭐 이런 데를 파괴하는 것, 면사무소 이런 데를 파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밀정 처단, 그 다음에 친일 분자 처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자금 모금.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독립군이 국내로 들어오는데 당연히 대규모 이동을 하게 되면 일제에게 발각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소규모 부대를 꾸려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일제로서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국경의 치안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을 깨기 위해서 독립군의 활동을 깨뜨리기 위해서 일제가 불법으로 군대를 만주에 보냅니다. 명분은 뭐냐면은 만주에 살고 있는 동포가, 여기서 동포라는 건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동포입니다. 조선인들이 만주의 마적으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어서 마적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그 군대 진짜 목적은 독립군을 토벌하는 거였습니다. 어쨌거나 국내 진공작전 횟수를 보면은 1919년은 제가 여기 기록을 안 해놨는데 1920년에 1651건, 1921년에 602건, 1919년부터 1920년, 1921년 가면 갈수록 횟수가 줄어들다가 1923년 이후부터 조금 늘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1919년, 1920년에 국내 진공작전이 활발하다가 1920년에 일제가 대규모 병력을 군대로 보내서 독립군 토벌작전을 벌이니까 독립군이 활동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국내 진공작전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21년 무렵에는 많은 독립군 부대가 일제히 탄압을 피해서 소련 땅으로 이주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횟수가 줄어들다가 나중에 다시 독립군 부대가 만주로 돌아오면서 국내 진공작전 횟수가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이때 독립군 부대의 주요 목표는 국내 진공작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건 오늘 강의의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이런 만주 3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장기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보다는 국내 진공작전 횟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제가 파악한 독립군의 연 인원이 4,643명이건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일제가 파악한 숫자입니다. 1921년에 3,148명 쭉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일 밑에 있는 독립군 피해를 보면은 사망이 106명, 259명, 219명 이렇게 쭉 나갑니다. 상당히 많은 독립군이 희생됐습니다. 상당히 나중에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광정단이라는 무장투쟁 단체의 이름도 결사대원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국내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광정단 결사대원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려고 하다가 일제에게 발각돼서 교전을 벌였고 그 교전 결과 몇 명은 죽었고 몇 명은 체포가 됩니다. 체포된 광정단 결사대원들의 사진입니다. 무슨 기념사진은 아니고요. 스스로 출정을 앞두고 찍은 기념사진은 아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광정단 결사대원 2명의 손에 포승줄이 묶여 있습니다. 일제에게 체포된 다음에 찍힌 사진입니다. 찍은 사진이 아니라 찍힌 사진입니다. 거기다가 일제가 여기다가 명찰을 붙여놨습니다. 김창일, 김서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김서훈은 나팔을 갖고 있죠. 아마 나팔수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같은 광정단 결사대원 사진인데요. 삼수경찰서 영동경찰관 주재소라는 간판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활동하다가 체포되어서 이 주재소로 끌려갔겠죠. 그래서 삼수경찰서 영동경찰관 주재소라는 간판이 보이고 그 옆에 사진을 보면은 이 앞에 태극기를 들고 있는 한 명의 독립군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봐도 죽은 것으로 보이는 독립군 부대원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한 독립군 부대원입니다. 근데 이 전사한 독립군 부대원의 이름은 모릅니다. 일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김소원, 김창일이라는 분들은 굳이 명찰까지 만들어서 붙였고 나중에 재판을 받습니다. 이 세 분은 재판을 받아가지고 김서훈, 김창일, 한진술 3명이 모두 이 광정단 결사대원 활동으로 재판을 받아서 3분 모두 무기징역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김서훈이라는 분은 옥중 순국을 했습니다. 뒤에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 명찰을 달지 않아서 이름을 확인할 수 없지만 재판 판결문을 보면 아마 한진술이라는 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내 진공작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실상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일제에 발각되면 교전을 벌이고 교전을 벌이면 독립군이 전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포된 독립군은 차라리 기록이 남습니다. 일제가 재판을 하니까. 근데 전사한 독립군의 경우에는 일부는 상해에서 발간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에 일부는 명단이 나옵니다. 만주에 있는 단체에서 우리 부대에 누구누구가 국내에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전사를 했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주면 그게 독립신문에 기사로 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독립군 용사로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진공작전의 실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입니다. 오경이라는 분이 동아일보에 1929년 8월 23일 압록강상 2000이라는 기사를 썼는데 르포 기사를 썼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1920년과 1927년 사이 평안북도 지역에서만 작전 중에 전사 순국한 독립군이 414명이다. 압록강 대한 만주 지역에서 일본과 교전하다, 그러니까 서간도 지역에서 일본과 교전하다가 순국한 인원은 424명이다. 합하면 800명이 넘죠. 평북 국경 일대에서만 8년 동안 838명이 전사 순국했고요. 그 다음에 평북 지역에서 작전 중에 피체된 인원이 4,228명, 압록강 대한 만주에서 피체된 인원이 4,411명, 합하면은 8,639명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0,000명에 가까운 독립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벌이다가 전사했거나 체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진공작전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기록인데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독립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활발했다. 주로
평안북도와 항영북도, 그 가운데서 특히 평안북도가 활발하긴 했습니다. 평안북도와 항영북도 일대에서 벌인 독립군의 국내 진공 작전이 아주 활발했다는 거고요. 일제는 큰 위기감을 갖고 여기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국내 진공 작전의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게 최찬이라는 분은 백광훈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칠 광자 구름 문자. 참 가명도 참 상징적이죠. 미친 구름입니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고요. 아까 소개한 백선농장 농감 출신이고 서로군정서 중대장을 지냈고 대한통일부의 중대장으로 있으면서 수십 차례의 국내 진공 작전을 지휘했고 나중에 참여부 제1중대장으로 또 역시 수십 차례의 국내 진공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완전 국내 진공 작전 전문가처럼 수많은 국내 진공 작전을 지휘했는데 나중에 일찍 순국했습니다. 그다음에 차철리라는 분은 역시 졸업생인데 서로군정서 의용대 소대장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시도했고요. 최석순도 역시 졸업생인데 대한광복군 총영의 총영 활동 일환으로 국내 진공에서 밀정차단 및 주제소 습격 등의 활동을 벌였고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서 재판도 받기 전에 총살됐습니다. 김동만이라는 분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고 역시 서로군정서 암살대원으로 평안북도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벌였고요. 나중에 또 서로군정서 의용대원으로서 역시 평안북도 일대에서 밀정 처단 활동을 벌였고요. 평안남도 중하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 중에 체포돼서 징역형을 언도받았습니다. 특이한 게 이병화 선생인데요.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고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인 이상용 선생의 손자입니다. 대한통일부의 국내 진공작전으로 평안북도 청성진 경찰서 주재소를 습격해서 일본 경찰을 사살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일본 경찰을 사살하면은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을 언도받는데 이분은 청성진 경찰 주재소를 습격한 것을 잘 감췄는지 나중에 군자금 모집 활동으로 체포되거든요. 체포된 거는 잘 감췄는지 징역 7년형을 언도받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독립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활발했고 그 가운데는 신흥무관학교 출신들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군 부대가 국내 진공작전을 펼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독립군의 군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방역과 신흥무관학교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임시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정부 조직 체계에 군무부를 둡니다. 군무부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인데 군무부를 뒀다는 것은 처음부터 임시정부가 독립전쟁을 벌이겠다는 방략을 세우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인데요. 근데 실제로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군대를 만들고 독립전쟁을 벌이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왜? 중국 상하이는 군인이 될 만한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상하이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긴 한데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만주는 이미 1920년대가 들어가면 이제 100만 동포 이럴 정도로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숫자가 많았는데 상하이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상하이는 어쨌거나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는 프랑스 조계지에서 출범했는데 상하이는 기본적으로 중국 땅이지만 제국주의 열강이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데서 군대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이 한국이 독립운동한다고 군대 만들겠다고 하면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상하이에서 군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이게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단체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만주의 독립운동단체는 기본적으로 독립전쟁 방략을 갖고 있습니다. 독립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만주가 최적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주에서 독립군부대를 육성해서 이 독립군부대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국내로 진공해가지고 일본 군대를 괴멸시켜서 독립을 되찾자는 것이
만주 독립운동단체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의 중심을 만주에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상하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군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상하이에서 출범한 임시정부는 외교를 하기에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무장투쟁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단체가 임시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임시정부를 만주로 옮길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1932년 상하이를 떠날 때까지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고수했거든요. 만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끝내 동의를 안 합니다. 조금 얘기가 세긴 하지만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고 이대 대통령으로 박은식 선생이 추대된 다음에 대통령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국무령 제도로 전환을 합니다. 초대 국무령으로 누구를 옹립했냐면은 만주 독립운동의 지도자인 이상용 선생을 옹립을 합니다. 이상용 선생이 그냥 갈 리가 없죠. 그동안 만주 무장투쟁단체와 상해임시정부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용 선생이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때 합의를 합니다. 어떤 합의를 하냐면은 앞으로 무장투쟁의 중심이 만주가 돼야 되고 무장투쟁의 중심이 만주가 돼야 되니까 임시정부를 만주로 옮기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합의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고수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임시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만주에 있는 무장투쟁 단체에 대해서 임시정부가 요구를 합니다. 임시정부에 복속하라. 임시정부의 명령을 따르라. 근데 대부분의 독립운동단체는 만주 제만 독립운동단체는 임시정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처음에 임시정부를 인정한 게 서로 군정서, 서로 군정부, 서로 군정서입니다. 이상용 선생을 지도자로 하는 서로 군정부는 처음에 군정부로 출범했다가 임시정부에서 정부를 표방하면서 출범하니까, 그래 상하이에서 정부가 출범했는데 우리도 정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그래가지고 서로 군정부를 군정서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임시정부에 대해서 승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개한 최찬, 백광훈이 이끄는 참의부, 이 참의부는 유명한 만주 3부 가운데 하나인데요. 참의부는 이례적으로 임시정부를 승인했고, 승인한 정도가 아니라 임시정부의 지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참의부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은 육군 주만 참의부입니다. 임시정부 육군에 속한 주만 참의부라는 뜻입니다. 임시정부는 1919년 12월에 임시육군 무관학교를 개교해서 모두 43명의 사관을 배출했는데, 배출하기만 했지 이들을 통해서 군대를 만드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만주 무장투쟁단체 가운데 서로군정부는 서로군정서로 개편할 정도로 임시정부의 지도를 일시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다음 신흥문학교 설립자 교사 졸업생의 주축을 이룬 서로군정서는 만주 독립운동 세력 가운데 이례적으로 초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을 했습니다. 1920년 1월에 임시정부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안창호가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했고요. 연초에 올해가 독립전쟁 원년입니다. 올해부터 독립전쟁을 벌이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했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국민개병주의를 천명합니다. 뜻이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모두 총을 들고 독립군이 되어라. 독립군이 되는 데는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다. 모두 군인이 되어라 라고 천명을 합니다. 다음 달에는 대한민국 육군 임시군부제를 공포하는데, 이게 재밌죠. 군구를 선포하는데 서간도 군구, 북간도 군구, 강동 군구, 이건 강동이라는 건 노령을 가리킵니다. 군구를 선포하는데 상하이는 없습니다. 만주와 연해주만 있습니다. 노령만 있습니다. 실적으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은 만주와 노령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 포고 제1호 1920년 1월에 발표됐는데요. 군무부장 노백리 이름으로 발표됐는데 이런 겁니다. 혈전의 때가 됐다. 아까 대한독립선언서 하면서 6단 혈전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랬죠. 혈전의 때가 왔다. 전쟁을 벌일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무는 전투의 기초인 군인의 양성과 군대의 편성이다. 너도 나도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자. 2천만 남녀가,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없다 그랬죠. 2천만 남녀가 모두 군인이 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일적으로 광복군 되기를 서심단행할지어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군대로, 대한민국의 군대로 광복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광복군이 실제로 출범하는 것은 이로부터 20년 뒤인 1940년 9월입니다. 1940년 9월 중국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이 출범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 군무부 포고 1호가 실제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국내 진공 작전으로 돌아가서 국내 진공 작전이 워낙 활발하니까 일제는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1920년 봄에 불법으로 일본 군대를,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군대를 국경을 넘어서 만주로 파병을 합니다. 당시 만주는 공식적으로는 일본 땅이 아닙니다. 일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군대가 가서는 안 됩니다. 아까 그 용정에 있는 간도 총영사관이, 일본 총영사관이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천명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이때 독립운동을 탄압할 때 사용한 그 기관이 경찰입니다. 군대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경찰을 통해서 탄압을 했습니다. 근데 1920년에 아예 군대를 보내버린 겁니다. 중국의 승인 없이. 이걸 이제 월경이라고 하는데, 국경을 넘어간다고. 일본 군대에서 쓰는 용어로 월경이라고 하는데, 국경을 넘어서 불법으로 군대를 출병시킵니다. 당시 국내에는 일본 육군 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24단이 있었고, 함경북도 나남에는 19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나남에 주둔하고 있던 제19사단 야스카와 부대라는 것을 편성을 해가지고 독립군을 터벌하는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 야스카와 부대의 정식 명칭이 월강 추격대입니다. 이름이 상징적이죠. 강을 건너서 추격한다. 누굴 추격한다. 원래는 일제가 표방한 것은 만주를 마적을 추격한다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독립군을 추격하는 겁니다. 아무리 독립군 숫자가 많아도 정규 일본군 부대, 그것도 대규모의 일본군 부대와 정면으로 붙어서는 승산이 희박합니다. 독립군 부대로서는 일본군의 탄압을 피해서, 토벌을 피해서 일시적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독립군이 벌인 반격작전의 대표적인 사례가 봉오동 전투입니다. 1920년 6월 7일에 일어났고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부대를 비롯해서 여러 독립군의 연합부대가 야스카와 부대와 전투를 벌여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당시 상하이에서 발간되던 독립신문에는 독립군 전사자는 1명 이런 기록도 나오는데, 실제로 1명만 전사했는지 더 이상의 전사자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아마 전사자가 더 있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일본군이 굉장히 큰 일본군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고 독립군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봉오동 전투가 갖는 의미는, 의병전쟁에서 의병이 졌죠.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정규 일본군 대규모 부대와 독립군이 전투를 벌여서 벌인 첫 번째 승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를 비롯해서 다른 전투, 이제 이후에 큰 전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이 독립군이 일본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거두면은, 승리를 거뒀다는 상징성 외에 더 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아까 독립군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무기와 군소물자가 필요합니다. 일본군한테 승리를 거두면은 일본군이 갖고 있던 무기와 군소물자를 그대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노획물자.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두면 바로 독립군에 그래서 군사력이 증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군 부대의 전투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 군수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투로서의 성격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봉오동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의 연합부대가 큰 승리를 거둡니다. 봉오동 전투 상부라고 일제가 남긴 기록이고요. 그 옆에는 독립신문 기사입니다. 봉오동 전투와 신흥무관학교의 관련성을 좀 따져보면은 김승빈이라는 분은 신흥무관학교 교관 출신인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아까 소개한 김창도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은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에서 활동했고요. 역시 졸업생인 이덕수는 홍범도 부대와 함께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고요. 졸업생인 장두관은 홍범도 부대의 소대장으로 봉오동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이 박창환이라는 분이 해방 후에 성제 이시영 소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성제 이시영 소전에 따르면 홍범도 부대에도 다수의 신흥무관학교의 출신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명단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 박창환이라는 분이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과장을 했다 그럴까요? 홍범도 부대의 주역도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거는 좀 근거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홍범도 부대에서 활동하신 분들 이름이 그래도 확인되는 사례입니다. 조직적으로 홍범도 부대와 신흥무관학교가 연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홍범도 부대에 참여한 경우고요. 신흥무관학교 홍범도 부대의 조직적인 연계는 일제탄압으로 학교 문을 닫은 뒤 교성대를 조직해 동반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교성대는 학생들로 이루어졌는데 서로군 정서의 핵심 역량이 1920년까지만 하더라도 교성대였습니다. 근데 교성대는 안타깝게도 무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홍범도 부대는 무기를 갖고 있죠. 대신에 교성대는 어쨌거나 정식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양자가 서로 결합할 필요가 있어서 교성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홍범도 부대와 서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직적인 연계가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일제가 봉오동 전투에서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대대적으로 독립군을 토벌하는 작전을 벌이려고 합니다. 1920년 가을에 일본 육군 제19사단 아까 소개한 것처럼 나남에 주둔하고 있는 독립군 일본 육군 제19사단 그 다음에 일본 육군 제14사단 제14사단은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왜 일본군이 블라디보스톡에 주둔하고 있었냐면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러시아 혁명은 서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나 이런 데서는 러시아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됐는데 1910년대 말까지도 러시아의 동쪽에서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볼셰비키와 반볼셰비키 사이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국주의 열강이 볼셰비키 정권을 반대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해서 반볼셰비키 군대를 지원을 합니다. 이걸 이제 간섭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에 간섭하는 전쟁이라고 해서 일본 육군도 일본도 대규모의 군대를 시베리아에 출병시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내전에 참전하고 있던 일본 육군이 나중에 일본과 소련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일본 군대가 철수하게 되니까 철수할 예정인 일본 육군 제14사단을 만주로 보냅니다. 거기다가 관동군까지 보냅니다. 아까 그 처음에 지도 소개하면서 관동주 소개를 잠깐 빠뜨렸는데요. 관동주는 지금의 여순 대련을 중심으로 한 일대를 관동주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중국 땅이지만 중국이 러시아에게 뺏겼다가 러일 전쟁 이후에 다시 일본이 차지하게 된. 그래서 중국 땅이지만 사실상 일본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 관동주인데 일제가 관동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육군을 그래서 관동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관동군은 당시 일본 육군의 최정예 부대입니다. 일본이 침략 전쟁을 벌이는데 초기에 가장
우수한 부대가 관동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 관동군까지 출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연합부대와 독립군 연합부대가 청산리 일원에서 1920년 일반적으로는 1920년 10월 달에만 청산리 전투가 벌어졌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 12월 달까지도 계속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세 달에 걸쳐서 여러 전투를 벌였고 이 전투에서 대부분 독립군 부대가 승리를 거둔 전투를 청산리 전투라고 합니다. 이 사진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그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군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굳이 보여주는 이유는 저 앞에 이렇게 무릎을 꼬고 앉아 있는 사람이 김자진 장군이고요. 이 사진을 굳이 보여주는 이유는 독립군 부대가 나름대로 정식 제복을 입고 있고 군복을 입고 다 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독립군 부대가 오합지졸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북로군정서군이 특히 이런 그 무장이 잘 돼 있는 군대였습니다. 청산리 전투에 참전한 신흥무관학교 교관과 졸업생을 보면은 교성대장인 지청천이 신흥무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서로군정서 교성대를 이끌고 홍범도 부대와 함께 청산리 전투에 참전했고요. 청산리 전투의 주력 부대인 대한군정서에서 활동한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를 보면은 그 전제가 북로군정서 요청에 따라서 북로군정서는 무기도 많고 무장도 잘 돼 있는데 중간 간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로군정서에서 신흥무관학교에 요청을 합니다. 교관을 파견해달라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교관 이범석, 강근호, 박영희, 백정률, 오상세, 이윤강, 최혜 등이 북로군정서 사관연정소 교관으로 파견됐다가 아예 북로군정서에 눌러앉아서 북로군정서의 간부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들이 대부분 청산리 전투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범석, 강근호, 박영희, 백종렬, 오상서, 이윤강, 최 그리고 여기 이 명단에 안 나와 있지만 아까 소개한 김훈 이런 사람들이 모두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청산리 전투에서 김자진 부대의 소대장 내지는 대대장급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청산리 전투의 독립군 피해 상황을 잠깐 적어놨는데요. 아까 봉성전투 하면서 독립군 피해자가 없을 리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전투를 벌이면 일본군이 아무리 참패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독립군도 전사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청산리 전투에서 보면 청산리 전투의 참전자인 이범석 장군이 나중에 기록을 남긴 바에 따르면은 대체로 독립군의 피해자는 전사 60여 명, 부상 8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북로군정서 군대만 그렇습니다. 다른 부대의 피해자는 빼고 북로군정서에서만 이 정도로 사상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초기 독립전쟁이지만 초기 독립전쟁은 1940년 한국 광복군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광복군 창설이 때라고 선언을 했고요.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초기 구성을 보면은 지청천 이범석, 그 다음에 김학규, 총사령 지청천, 참모장 이범석, 그 다음에 참모 김학규가 모두 신흥무관학교 교관이거나 아니면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김원봉이 한국광복군 부사령으로 합류하면서 신흥무관학교 출신 최고 간부는 4명이고요. 이 4명 외에도 이복원, 이준식, 동명이 이준식이네요. 이복원, 이준식, 고은기, 황학수, 조시원, 조경환 같은 한국 독립군의 초기 간부가 만주에서 독립전쟁에 참전한 바 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광복군은 출범하면서 만주의 무장투쟁, 만주의 독립전쟁을 계승하겠다는 것을 인적 구성에서도 그대로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광복군 편련 계획 대강이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한국광복군은 중국 관내 지역에 해당되는 하북성, 삼소성, 하남성, 산동성, 산서성 외에 동북사성, 원래 동북삼성이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 연화성을 구분해서 동북사성이라고 썼습니다. 동북사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광복군이 지청천이 한국독립당에 제출한 군사정책 제안을 보면 이건 해방 직전인 1945년 3월에 제안한 겁니다. 제안한 걸 보면은 독립운동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눈 다음에 2기와 3기의 과제를 각각 주력부대의 만주해전 참가, 2기가 한국광복군의 주력부대가 만주에 가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고 그 여세를 몰아서 만주를 기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국내로 진공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만주가 독립전쟁의 주요 무대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이름 없는 별들을 기억하자. 이름 없는 별들이라는 영화는 여러분 혹시 보실 기회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959년에 만들어진 이승만 정권 거의 말기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 감독이 정말 특이하게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주역은 이름 없는 별들이다.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학생들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주역이었다라는 해석을 한 아주 독특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별들이라는 용어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자주 써먹고 있는데요. 독립운동의 진정한 주역 이름 없는 별들을 기억하자. 자, 신흥무관학교라는 뮤지컬이 2018년에 육군에 의해서 제작돼 가지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는 뮤지컬의 노래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들려드렸으면 더 좋을 텐데 가사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난한 유서에 내 이름 석자는 없다. 그저 피로 쓴 6글자 대한독립만. 이건 신흥무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입니다.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마지막 사진 속에 나는 기쁘게 웃으리라. 오직 한마디 기억하라. 대한독립만세. 우리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동지들의 눈 속에 남는다. 우린 비록 숨통이 끊어져도 서로의 가슴에 화인으로 남아 죽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찬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답을 원하지 않는다. 대한독립 마침내 찾거든 깃발처럼 나부끼는 만세소리. 함성과 눈물과 바람으로 살아.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빼앗긴 강토를 물려줄 순 없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우리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 독립되면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독립운동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이름을 남겼겠죠. 근데 이름을 남기지 않고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름을 남기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신흥무관학교를 거쳐간 3,500명의 학생들 가운데 이름을 남긴 분은, 이름이 확인되는 분은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만주에서 총을 들고 싸우다가 산화했겠죠. 만주 어딘가에 유골이 돼서 묻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닐 거고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가 죽더라도 먼 날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노래했을 것 같습니다. 이 한철수라는 분이 독립운동가인데 나의 길이라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생사를 같이 하던 동지들 중 전사 피살 등으로 순사한 분이 수다하나 이제 와서 성명들이 미상하여 죽백이라도 기록하여 주지 못하는 형편이니. 나와 같이 활동하던 수많은 동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록이 없으니 기록이 없다. 그걸 안타까워하는 이야기고요. 서로군 정서에서 순국 독립군 추도식을 가졌습니다. 1922년 8월 7일에 추도가까지 만들어서 불렀는데요. 그리고 추도문의 이 구절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정신상 관계로는 제군이 죽지 않았도다. 제군의 정신이 우리 장차 따라 죽을 남아있는 우리 내수에 존재하였도다. 우리가 있으며 제군이 죽지 않았도다. 이 추도문을 보고 아까 노래 가사를 썼는지 모르지만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마 이걸 겁니다. 육신은 죽었지만 우리의 정신이 살아남아서 우리 정신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지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뭐 그런 노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순국 독립군 추도식을 가졌고요. 이건 대통령 박은식 이름으로 작성한 추도사입니다. 한자로 돼 있어서 저도 번역하기가 너무 힘든데 어쨌거나 대통령 이름으로 추도사를 만들어서 추도식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1939년 11월 21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순국선열의 날을 제정을 합니다. 순국선열 기념일을 제정합니다. 이 기념일이 지금도 이어져서 해마다 11월 7일이 되면은 정부 주최로 순국선열의 날 추도식을 갖습니다. 이 얘기만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11년 전에 출범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이제 기념사업회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념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걸로 잡았습니다. 신흥무관학교의 맥을 개성한 게 대한민국에는 두 개가 있다. 두 개의 교육기관이 있다. 신흥무관학교도 교육기관이니까요. 신흥무관학교의 맥을 개성한 두 개의 교육기관이 있다. 하나는 신흥무관학교 설립자가 해방 이후에 세운 신흥대학이다. 이 신흥대학이 지금 경희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희대학교가 신흥무관학교의 맥을 개성하고 있다. 또 하나, 신흥무관학교는 사관학교니까, 무관학교니까 신흥무관학교의 맥을 개성한 것은 사관학교다. 육군 사관학교다. 그래서 경희대학교와 육군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흥무관학교의 맥을 개성한 당신네 교육기관에서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육군 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육군사관학교와 신흥무관학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취했는데 2017년부터 이 입장이 바뀌어서 이 사진은 신흥무관학교 설립 제 107주년 기념식을 육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갖는 사진입니다.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제일 큰 행사가 열병식이거든요. 육군사관학교 학생들 열병식을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관련자들을 초청해서 하는 장면입니다. 공식적으로 육군사관학교가 신흥무관학교의 관련성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진은 신흥무관학교 관련자 5분의 흉상을 만들어서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충무관이라는 대형 교육시설 충무관 앞에 흉상 제막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육군에서 신흥무관학교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제작해서 무대에 올린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육군도 육군사관학교도 신흥무관학교와의 관련성,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뿌리가 신흥무관학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참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이게 또 언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지 뭐 걱정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신흥무관학교는 아까 강의에서 잠깐 소개한 것처럼 이전 독립은 무장투쟁의 흐름이 다 흘러들어갔고 이후 무장투쟁의 원류가 된 그런 중요한 학교였고요. 신흥무관학교를 거쳐간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 이름이 남은 경우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독립운동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하신, 헌신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또 신흥무관학교인 것 같습니다. 신흥무관학교라는 유명한 교육기관을 거쳐간 학생들 명단조차도 우리가 확보할 수 없는데 이름을 남기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또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가 신흥무관학교 설립 110주년입니다. 그래서 원래 110주년이면 행사를 그래도 100주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성대하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듣기에는 아마 육군사관학교의 공동 행사를 비대면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특히 이름을 남기지 못하신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질문 안 받으면 섭섭하겠죠.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경희대에서는 잘하셔서 몰라도 신흥무관학교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시영 선생이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가운데 한 분이 이시영 선생이 해방 후에 환국을 해가지고
신흥무관학교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신흥대학교를, 학교 이름도 그래서 신흥대학이라고 했습니다. 신흥대학을 세웠는데 이 신흥대학이 학교 운영이 어려워져서 외부 자금을 끌어들였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학교 운영권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경희대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신흥무관학교가 경희대학교의 전신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현재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경희대학교 이 동문들이 만든 민주동문회에서는 신흥무관학교야말로 우리 경희대학교의 뿌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래서 학생회나 아니면 민주동문회에서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도 바뀌었는데 경희대학교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봉이나 김은 이런 사람들이 한포공관학교에 들어갈 때에 예. 중국 조선 사람들에 대한 티오를 마련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망명을 해서 중국 사람으로 이렇게? 아마 따로 티오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 황포공관학교에 입학했거나 입학할 예정이던 한국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받아주는가요? 예. 그 아마 국적은 따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920년대라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930년대까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세계 인터내셔널리즘이 굉장히 활발하던 시기입니다. 이게 아마 그리고 이제 그 황포공관학교를 처음 설립할 때 이 뒷받침을 한 게 소련이었습니다. 중국에 세워진 학교였지만 소련이 사실은 1차 국공합작을 주선을 했고 그래서 황포공관학교를 만들면서 처음에 소련이 교관도 파견하고 그래서 황포공관학교 운영에 뒷배경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작용을 했는지 황포공관학교뿐만 아니라 아까 운남강모당 얘기도 했는데 운남강모당도 중국의 정식 사관학교거든요. 근데 한국 학생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적은 그렇게 따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대신에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군관학교 입학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받았겠죠. 중국 혁명을 위해서 나는 군관학교 입학하겠습니다라고 면접에서 얘기하면은 입학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고 황포군관학교 그 근처에 가면은 이 황포군관학교 관련자 무덤이 묘소가 있습니다. 그 묘소에도 보면은 한국인으로 확실히 짐작되는 두 사람의 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이 중국에서는 광저우 기라고 부르는데 황포군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저우에서 중국 공산당 개통해서 동기를 일으켰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이때 광저우 기에서 마지막으로 싸운 일군의 젊은이들, 그래서 다 죽은 일군의 젊은이들이 조선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원래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대기 중이던 학생들이 광저우기에 참여했고 광저우기에서 중국 사람들이 먼저 다 탈주하고 마지막까지 최후의 저항을 펼치다가 전사한 사람들이 한국 학생들이라 그러는데 100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전사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입학했으면 이름이라도 알 텐데 입학 예비생들이었기 때문에 명단을 알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은 광저우에 가면 광저우기 열사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동묘로 되어 있습니다. 큰 묘소에 같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포군관학교가 의외로 한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김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교관까지 했습니다. 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한국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도 한국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김은봉인데, 김은봉은 해방 후에 서울행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월북을 하죠. 잘 뭐 유명한 얘기지만 친일 경찰인 노덕술한테 고문을 체포돼서 고초를 치른 끝에, 내가 독립운동할 때도 일제경찰에 체포돼서 고초를 겪은 적이 없는데 해방된 내 나라에서 친일 경찰한테 이렇게 체포돼서 수모를 당하다니, 그래서 분노한 끝에 월북을 해가지고 북한 정권에 참여해서 그 이후로 지금 아직 서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김은봉을 대표적인 좌파 독립운동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은봉은 좌파였던 적은 없습니다. 김은봉은 좌파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 독립운동가죠. 김은봉이 좌파면은 중국 국민당 정부와 손을 잡을 이유가 없죠. 김은봉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아까 난징에 있는 군사정치학교 얘기를 잠깐 했는데, 군사정치학교가 중국 국민당 정부 장개석이 지원 아래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오해가 풀리지 않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김은봉일 것 같습니다. 김은봉 얘기가 나와서 그냥 첨언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